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편집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기본 도형을 만든 후에 그 도형을 편집해 가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라이트웨이브와 같은 3D 툴에서는 기본적으로 베벨이나 익스트루드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모양을 편집해 나갑니다. 라이트웨이브에서는 오브젝트의 편집을 위해서 모디파이와 멀티플라이 그리고 디테일과 컨스트럭트 4가지 메뉴를 통해서 원하는 모양의 오브젝트로 편집을 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라이트웨이브에서 편집에 관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즐겨 사용되는 즉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번엔 디스크 툴을 사용을 해서 디스크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됐고요. 지금 만든 디스크에 대한 편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디파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모디파이는 오브젝트를 변형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위쪽에 무브는 오브젝트를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드래그는 특정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의 위치를 이동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가령 이 포인트에 변화를 주겠다. 그러면 그 위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편집하고자 하는 포인트나 엣지, 폴리곤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지만 지금의 드래그 툴을 사용을 한다면 선택 영역과 상관없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로테이트가 있는데요. 로테이트는 회전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이전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가 있는데요. 밴드는 오브젝트를 구부릴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툴입니다. 자, 가령 요 위에서 가령 탑뷰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봅니다. 그러면 오브젝트의 변화가 생겼죠. 밴드 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휘어지게 되는데요. 자, 근데 지금은 휘어지지가 않고 옆으로 기울어지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컨트롤 Z 현재 디스크의 수직 방향에 세그먼트가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편집을 할 때는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의 세그먼트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휘어주고자 작업을 했지만 휘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요. 세그먼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그런데 현재는 기본 도형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세그먼트가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하나 만들어 보죠. 디스크 세그먼트를 추가를 해봅니다. 백뷰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세그먼트를 충분히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모디파이로 이동을 한 후에 밴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처럼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그먼트가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오브젝트에 변형을 주는 이와 같은 툴을 사용할 때도 뉴메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메릭을 사용하면 수치를 설정을 해서 모양에 대한 변화를 시켜줄 수 있죠.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요. 자, 그 아래 트위스트가 있는데요. 트위스트는 꽈배기처럼 꼬아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툴입니다. 역시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꼬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꽈배기처럼 꼬아지는 그러한 무늬를 만들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Z. 그리고 아래쪽에 트랜스폼에 스트레치가 있고요. 사이즈, 트랜스폼, 엑시 스케일, 타퍼 등이 있는데요. 스트레치를 사용을 하면 오브젝트를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즉 늘려준다는 것이죠. 이번에 탑뷰에서 한번 해보죠. 클릭 드래그.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그 방향대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사이즈 역시 크기의 변화를 주는데요. 스트레치와는 다르게 일정한 크기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Z. 트랜스폼 역시 모양의 변화를 주는데요. 자, 선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설정이 되는 중심축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모양에 대한 변화는 좌측 마우스 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파란색 축에서 이동을 해보면 해당 축의 크기가 변화가 생기고요. 빨간 축을 사용하면 빨간 축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타퍼가 있는데요. 타퍼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변화를 줄 때 사용이 됩니다. 해보죠. 자, 이렇게 하니까 마치 컵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모디파이를 사용을 하면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위치나 회전, 크기 등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멀티플라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에서는 선택된 면에 새로운 면을 만들어주는 익스트루드, 그리고 모서리의 모양을 다듬어주는 베벨, 그리고 모어를 통해서 회전체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레이스 툴. 여기서 회전체 오브젝트는 와인잔이나 타이어, 볼링핀과 같은 오브젝트를 말하죠. 그리고 오브젝트의 두께를 설정을 해주는 스무스 시프트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듀플리케이트, 즉 복제에 대한 툴들이 있는데요. 미러를 사용을 해서 현재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를 거울에 비춰진 반사된 모습으로 복제를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서브 디바이드는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의 세그먼트를 추가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나이프를 사용하면 오브젝트의 면을 잘라서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슬라이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모어에서는 서브 디바이드 폴리곤을 통해서 선택된 폴리곤을 분할해 줄 수 있습니다.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과 같은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위쪽을 보이도록 회전을 해줍니다. 위쪽 면에 새로운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오브젝트를 보니까 컵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적합할 것 같은데요. 물론 컵에 대한 강좌는 별도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가 선택이 된 상태인데요. 익스트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편집을 하고자 하는 엣지나 폴리곤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폴리곤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폴리곤 모드에서 위쪽 면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뷰에서 작업을 해볼까요? 탑뷰에서 한번 해보죠. 탑뷰에서 클릭 드래그. 자, 그러면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이번에는 백뷰에서 한번 해봅니다. 자, 클릭 드래그를 해보면 뭔가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선택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면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위쪽으로 익스트루드에 의해서 새로운 면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위쪽으로 추가된 면을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그런 형태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트 웨이브가 가진 특성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3D 작업을 할 때 안쪽에 있는 면은 실제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는 데이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보여주면 안 되겠죠.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플립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면의 위치를 반전시켜 주면 되는데요. 다소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자, 여기서 플립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F키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F키를 누르니까 오브젝트의 면이 뒤집혔기 때문에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면의 모습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래쪽 정상적으로 보였던 그 면에 대해서는 반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보입니다. 자, 다시 F키를 눌러서 반전을 시켜주고요. 자, 그렇다면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얻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반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폴리건 모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두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루프를 통해서 둘레를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F키를 눌러서 반전을 시켜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해제를 해보죠. 빈 곳을 클릭. 확인을 해보니까 모습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뒤집힌 면은 F키를 사용을 해서 반전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컨트롤 Z. 자,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 주고요. 이번에는 자, 이쪽 면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의 면을 선택을 해봅니다. 조금만 확대를 해보죠. 자, 역시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해서 선택된 면을 바깥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니까 선택된 그 면만 툭 튀어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컨트롤 Z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여기 탑뷰에서 빼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 자, 그럼 앞으로 이렇게 쏙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확인을 해보면 역시 이와 같이 선택된 면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튀어나온 모습 역시 보니까 반전이 된 상태로 나타나는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F키를 눌러서 반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F키.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였던 그 오브젝트가 반전이 되기 때문에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보이죠? 다시 F키를 눌러서 복구를 시켜주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할 필요가 있죠? 폴리곤 모드를 선택을 해주고,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루프를 통해서 전체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다시 F키를 눌러서 반전을 시켜준다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번엔 이 부분이 문제네요. 자, 선택을 해주고 F키. 이런 식으로 뒤집힌 면을 반전시켜 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듯 익스트루드는 특정 면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뽑아낼 때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서리를 다듬어주는 베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베벨을 선택을 해주고요. 베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폴리곤 모드를 선택을 해서 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베벨. 자, 그리고 이번엔 탑뷰에서 사용을 해보죠. 클릭 드래그. 자, 드래그를 하니까 모서리 모양에 대한 변화가 생기죠. 자, 그리고 마우스 커서의 방향에 따라서 모서리의 모습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벨을 사용을 하면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계속해서 이번에는 모어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모어의 스무스 시프트라고 있는데요. 두께를 만들어 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레이스 툴은
와인잔 등과 같은 회전체 오브젝트에 대한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스무스 시프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폴리곤 모드를 통해서 일단 해제를 해주고요. 자,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죠. 스무스 시프트. 자, 그리고 탑뷰에서 한번 해봅니다. 클릭 드래그. 자, 그러면 오브젝트 두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단순히 면으로 이루어진 오브젝트의 두께를 만들어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폴리곤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폴리곤의 두께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가령 특정 폴리곤을 몇 개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베벨을 사용을 해봅니다. 자, 베벨을 사용해서 조절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선택된 그 폴리곤이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로 편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지금의 모습이 아닌 선택된 모든 폴리곤이 일률적으로 크기에 대한 변화만 주고자 한다면 스무스 시프트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컨트롤 Z 원래대로 되돌려주고요. 이번엔 스무스 시프트를 선택을 해서 한번 빼보죠. 클릭 드래그. 자, 어떻습니까? 베벨과는 다르게 선택된 폴리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작업 상황에 따라서 베벨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익스트루드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스무스 시프트를 사용할 것인지 잘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다시 되돌려 주고요. 해제를 해봅니다. 클릭. 자, 이번에는 복제를 해주는 듀플리케이트의 미러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러를 선택을 해주고요. 가령 지금의 이 오브젝트를 거울에 비춰진 반대편에 복제를 하고자 한다면 복제하고자 하는 곳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클릭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에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가 복제가 됩니다. 지금의 툴 역시 뉴메릭을 통해서 수치를 통한 복제가 가능하고요. 컨트롤 Z. 듀플리케이트의 뭐를 보면 클론이 있는데요. 클론은 지정된 개수와 수치를 통해서 원하는 개수만큼 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가령 5로 입력을 해주고요. 옵셋은 복제되는 간격이죠. 그리고 스케일은 복제되는 오브젝트의 크기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회전에 대한 변화, 센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일단 나머지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오케이. 클릭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재 미러가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컨트롤 Z. 클론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클론. 복제되는 간격이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개가 복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위치에 보이는 것이죠. 자, 수치에 대한 변화를 한번 줘봅니다. 한 2m 간격으로 설정을 해보죠.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2m 간격으로 이렇게 복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고요. 그리고 어레이는 특정한 방향으로 복제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복제된 오브젝트는 지정된 그 방향에 따라서 정렬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고요. 그 밖에 다양한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오브젝트의 면, 즉 폴리곤의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주는 나이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보죠. 자, 확대를 해주고요. 가령
지금의 오브젝트 상단에 새로운 세그먼트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나이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그먼트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 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세그먼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브젝트 모양을 편집할 때 부족한 세그먼트가 있을 경우라면 지금의 나이프를 통해서 새로운 세그먼트를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슬라이스는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바뀌는데요. 역시 나이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 줄 때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좀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죠. 자, 가령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세그먼트가 필요하다면 클릭해서 자, 이렇게 새로운 면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폴리곤에 대해서만 말이죠. 슬라이스를 통해서 세그먼트 추가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그 밖에 모어를 통해서 서브디바이드 폴리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선택을 해보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폴리곤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폴리곤 모드에서 폴리곤을 선택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요까지만 선택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서브디바이드 폴리곤 됐고요. 적당한 수치에 입력을 한 후에 OK를 해준다면 이렇게 선택된 폴리곤이 이렇게 분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이처럼 서브디바이드를 사용한다면 부족한 폴리곤의 개수를 충분히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디테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디테일은 세부적인 편집을 위해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포인트에 머지 포인트를 사용하면 선택된 두 개의 포인트를 합쳐주거나 겹쳐진 포인트를 하나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포인트 모드로 이동을 한 후에 포인트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포인트를 사용을 한 후에 머지 포인트를 사용하면 선택된 포인트를 하나로 합쳐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머지 포인트는 지금과 같은 작업보다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두 개의 포인트를 합쳐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즉 쓸데없이 같은 위치에 여러 개의 포인트가 있을 때 그 불필요한 포인트를 하나로 합쳐줄 때 주로 사용이 되죠. 그 작업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아래쪽에 웰드가 있습니다. 웰드는 역시 머지 포인트와 비슷하게 선택된 여러 개의 포인트를 이렇게 합쳐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두 개의 포인트를 하나로 합쳐볼까요? 웰드 선택을 하니까 선택되었던 두 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점과 점을 연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이죠. 모어를 보면 set value가 있는데요. set value를 사용하면 선택된 포인트를 특정 위치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선택된 포인트를 X, Y, Z를 기준으로 해서 0에 해당이 되는 그 위치로 이동을 하고자 한다면 value 값을 0으로 설정한 후에 OK. 그러면 X, Y, Z에 0에 해당이 되는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Z. 자, 그리고 자, 엣지에서는 엣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폴리곤에서는 폴리곤에 대한 세부적인 편집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머지 폴리곤이 있는데요. 머지 폴리곤은 앞서 살펴본 머지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선택된 여러 개의 폴리곤을 하나로 합쳐줄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컨트롤 Z.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줍니다. 살펴본 것처럼 디테일에서는 포인트, 엣지, 폴리곤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인 편집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컨스트럭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컨스트럭트는 불필요한 포인트나 폴리곤을 삭제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디졸브를 통해서 역시 불필요한 엣지 부분을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디졸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디졸브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엣지 툴을 선택을 하고요. 앞서 나이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요 엣지 부분만을 선택을 해봅니다. 쭉 우측 마우스 버튼이요. 자, 다시 해제를 해주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의 이 엣지 부분이 필요 없다면 없애줘야 되겠죠. 불필요한 세그먼트 즉 폴리곤은 데이터 용량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작업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자, 이제 디졸브를 선택을 해보면 선택되었던 엣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양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역시 디졸브. 자, 그러면 깔끔하게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고 나니까 불필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 두 부분요. 자, 이때는 리듀스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삭제가 됐죠. 자, 뭐를 보면 자, 디졸브 루프가 있는데요. 디졸브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지만 루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워지는 엣지 둘레의 모든 엣지 부분을 한 번에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웰드 엣지가 있는데요. 웰드 기능을 사용을 하면 면과 면을 서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컴바인이 있는데요. 컴바인의 분리는 특정 오브젝트의 모양을 A 오브젝트의 특정 부분을 B 오브젝트의 모양으로 빼주거나 A, B 오브젝트의 교차된 부분만을 남게 하거나 혹은 교차되지 않은 부분만 남게 하는 등과 같은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드릴은 블링과 비슷한 기능으로서 우리가 드릴로 구멍을 뚫듯이 특정 오브젝트의 모양을 다른 오브젝트의 구멍을 뚫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블링 기능을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립스틱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요. 그 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고요. 컨스트럭트에서는 주로 블링과 드릴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능에 대해서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다양하게 편집을 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기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본 강좌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그 기능에 대해서도 헬프 문서나 그 밖에 참고 서적을 통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